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11.7%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가 끝난 직후 옵타에서 발표한 리버풀의 우승 확률입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나요? 아스날과 리버풀 모두 홈에서 패배를 당하며 승점을 획득하지 못한 사이에 맨시티가 3점을 가져가며 리그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 순으로 선두 자리가 바뀌며 매번 그렇듯 맨시티가 다시 한번 자력 우승이 가능한 위치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옵타에서 측정한 70.1%의 확률, 과연 맨시티는 이 확률을 지켜내고 프리미어리그 최초 4연승 우승이라는 대업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쉬운 패배를 당한 리버풀의 현 상황과 관련해서 아주 간단히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업로드하느라 일부분 자막이 없을 수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수비부터 리버풀의 현재 경기력을 두고 패배할 확률이 높은 이유에 대한 주제를 말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역시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모든 요소들 하나하나가 다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수비 얘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1차원적인 스탯상으로 보더라도 리버풀은 이번 시즌 기대 실점 값에서 전체 3위 38.1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31실점을 기록하며 선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의 기대 실점 값은 과거 우승 레이스에 있던 리버풀의 수치와도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록을 보시면 우승 레이스를 함께했던 18, 19, 19, 20, 21, 22 시즌에는 실제 실점 값도 꽤 낮지만 애초에 기대 실점 값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수비 라인을 높이 가져가는 팀답게 애초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주는 빈도가 높고 공간을 내주더라도 반다이크, 알리송과 같이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커버를 믿고 플레이하는 빈도가 높은 팀이었죠. 그리고 반대로 우승에 도전하지 못했던 시즌의 특징을 보시면 실점이 너무 높았습니다. 41실점, 47실점, 기대 실점 값도 유일하게 43, 50. 현 리버풀도 시즌이 진행되는 와중에 기록되는 수치가 38.1입니다. 딱 여기서 시즌이 종료되었다면 19, 20 시즌 우리가 우승했던 그때와 흡사한 결과값을 가져왔겠지만 여전히 6경기가 남아있다 보니 기대 실점 값은 우승을 하지 못했던 2021 시즌, 22, 23 시즌과 마찬가지로 40은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력이 우승을 좌우한다. 안타깝지만 현재의 페이스로는 절대 우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수치상으로는 말이죠. 팬이면 응원해야죠.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맨시티의 수비도 강력한 시즌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기록을 보시면 역시나 6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30.6, 기대 실점 값이 꽤 높습니다. 그 외에 실제 실점 값을 보더라도 우승을 놓쳤던 유일한 시즌이었던 19, 20 시즌과 근접하게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기대 실점 값에서 1위를 기록하게 되면 리그 우승을 하게 될 확률도 덩달아 올라가며 비례한다 볼 수 있는데 현재 맨시티 자리를 넘보고 있는 팀이 바로 아스날. 이번 시즌 22.4, 말도 안 되는 기대 실점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스날을 따라다니는 것은 득점력이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수비력을 보이고도 우승을 하지 못한다 하면 아르테타는 굉장한 충격에 빠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고 득점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75득점으로 전체 2위, 맨시티의 76득점과 한 골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까요. 수비력이 우승을 가져온다는 지론이 과연 올해에도 유효할 수 있을지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세 팀의 결과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제 나름대로 단순히 우승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구단을 분류하는 첫 번째 수치가 기대 실점 값이었는데 세 팀 간의 격차가 너무 타이트해서 수치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는 클린시트 비율과도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아스날의 저 역대급 수비력을 보면 클린시트도 압도적이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습니다. 리버풀부터 보시면 역시나 우승 레이스를 했던 시즌들을 봤을 때 21회, 15회, 21회 50%를 육박합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은 28.1%, 하지만 전체 3위. 클린시트라는 게 아무리 높아도 득점을 못하면 승점 1점밖에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 꼭 우승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비력이 좋은 팀일수록 당연히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지난 시즌에서부터 프리미어리그 내에서의 클린시트 수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맨시티를 봐도 알 수 있죠. 순위는 하나 차이로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집중하지 마시고 이 클린시트를 몇 번이나 기록했냐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맨시티는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강력한 수비 바탕으로 누르는 경기가 많았지만 지금 9회로 리버풀과 동률입니다. 특히나 다이나믹할 정도로 지난 시즌에서부터 내려가고 있으며 홀란드의 폭격이 있던 지난 시즌은 어떻게든 버텨냈지만 이번 시즌은 확실히 지켜내는 데 있어서 과거와 같은 위력을 보이는 시즌은 아닙니다. 물론 3대1, 4대1 이런 다득점 경기도 늘어났을 수 있겠지만 과거 맨시티는 얼마나 괴물이었는지 3대1, 4대1이 아니라 3대0, 5대0을 자주 만들어냈던 팀이었죠. 그래서 맨시티 또한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실점, 클린시트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실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6경기 상대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참고로 현재 아스날의 클린시트는 14회로 남은 모든 경기를 클린시트 기록해야만
해야만 20회가 나옵니다. 리버풀의 오른쪽, 언제나 리버풀의 오른쪽이 공략당하는 곳이긴 해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공략을 당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대처를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브래들리의 공격력과 패기 모든 부분을 칭찬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어린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적인 약점, 이를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리버풀입니다. 한편으로 클롭 입장에서 골치 아플 수밖에 없던 이유가 몇 있었는데 이를 순차적으로 보시면 아놀드 로버트슨의 몸 상태가 완전치 않음, 브래들리 치미카스 조합을 활용할 수 없었고 브래들리 고메즈 조합만이 유일한 대안이었는데 만일 브래들리의 공격이 막히게 되면 고메즈 쪽은 공격 조합에서의 한계로 인해 답답한 경기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고메즈를 빼고 브래들리 로버트슨을 투입하면 브래들리 쪽이 노골적인 공략을 당했다는 것, 그냥 무한 굴레에 빠져 있습니다. 적어도 공격 효율이 나오던 3월 초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냈지만 정확히는 FA컵 8강전 맨유와의 경기에서부터 상대는 노골적으로 브래들리의 높은 공격 포지셔닝, 공중볼 경합, 적극적인 수비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공격 방향으로만 보셔도 FA컵 8강 맨유, 브라이튼, 셰필드, 맨유, 크리스탈 팰리스 정말 노골적이다 싶을 정도로 오른쪽만 파고들고 있습니다. FA컵은 고메즈가 선발로 나섰으나 경기 중반 브래들리가 나온 시점에서부터 말도 안 될 정도로 노골적인 우측 공격을 보였죠. 이는 영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브래들리 선발이 아님에도 왜 저런 수치가 나온 것인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탈란타 경기는 고메즈가 선발로 나서며 그렇게 높은 수치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FA컵 8강 제외 브래들리의 선발 경기들을 보시죠. 브라이튼, 셰필드, 맨유, 크리스탈 팰리스 강팀, 약팀 가리지 않고 오른쪽만 파고드는 것은 확실히 약점으로 판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격 효율 면에서 리버풀의 왼쪽을 파고들며 고메즈 혹은 로버트슨과의 경합을 하는 것보단 브래들리가 있는 오른쪽을 공략하는 것이 결과값도 더 좋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 실점을 보기 전에 클롭의 인터뷰부터 보시죠. 우리는 골대 앞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고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80%로 압박을 할 것이라면 아예 압박을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존스는 정말 열심히 했고 그 외에 첫 번째 압박 라인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아무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엔도와 알리스터는 이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최종 라인은 또 너무 깊은 곳에 위치했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실점을 했습니다. 넓은 공간을 상대에게 노출했고 실점을 하는 가운데 박스 안에서 상대 선수들을 마크할 수 없었습니다. 득점과 관련된 얘기도 당연히 했지만 그동안 잘 이뤄지고 있었던 압박에서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선수 간의 간격이 벌어지며 발생하는 노마크 찬스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직접 실점 장면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올리셰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어와 볼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이때 맨마킹부터 보시죠. 브래들리는 상대의 풀백에게 붙고 알리스터는 윙포워드에게 붙고 엔도는 미드필더 그리고 왼쪽 윙포워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누네스는 미드필더 워튼의 시선을 놓치고 있죠. 올리셰가 미첼에게 패스를 주고 브래들리가 측면 깊숙이 붙게 됩니다. 휴즈도 위로 움직이며 엔도도 덩달아 측면으로 붙고 있죠. 이때 리버풀의 6번 그리고 풀백 이 세 명이 죄다 측면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네스는 공을 쳐다보고 있고 워튼을 놓치고 있죠. 하프라인 아래 공격수들 모두 내려온 시점에서 맨마킹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첼은 리턴 패스, 올리셰는 일부러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알리스터, 살라를 끌어당기고 워튼이 공간에서 패스기를 열어줍니다. 망할 누네스는 여기서 여전히 공만 쳐다보고 있죠. 워튼에 대한 대인 수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워튼이 볼을 잡는 순간 상대 풀백, 미드필더 공격수 모두 리버풀과 같은 일직선 라인에 위치하게 됩니다. 라인 깨기 딱 좋죠. 미첼은 오버래핑을 시도하며 브래들리의 시선을 끌어주고 워튼은 되려 에제와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워튼은 미첼이 침투하며 열어준 측면 공간으로 볼을 투입, 알리스터와 존스의 압박을 받는 가운데 올리셰는 다시 프리맨이 됩니다. 이제 측면 방어를 위해 브래들리가 상대 윙포워드인 올리셰에게 붙어버리자 자신이 마크하고 있던 미첼은 프리맨으로 놓이게 되죠. 올리셰는 크로스가 아닌 스루 패스를 넣습니다. 이때 대인 수비는 헐거워졌고 크로스를 올리려는 순간 박스 내의 포지셔닝을 보시죠. 코나테가 뒤에 에제를 본 것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크로스를 편하게 얻어맞고 에제 노마크 득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맨마킹, 압박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되돌아보면 바로 누네스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 스노우볼은 여기서 누네스가 미드필더 마킹을 통해 볼을 쉽게 받지 못하도록 압박만 했다면 이후 동작이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 브래들리가 측면에 깊숙이 붙어버리든 코나테가 붙어버리든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에서의 공간 노출이 지나치게 잦습니다. 문제는 이 하프 스페이스 부근에 알리스터, 엔도 모두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서 페널티 박스의 중앙에서 항상 프리맨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엔도가 브래들리를 도와주려다가 알리스터와 제대로 된 스위칭이 되지 않으면 두 선수 모두 측면에 몰려있다 보니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 혹은 공격수 한 명에게 찬스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죠.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차라리 크로스를 허용하는 편이 낫다 싶을 만큼 리버풀은 이 우측 하프 스페이스 방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클롭이 인터뷰에서 말하는 100% 압박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80%의 압박은 무의미하다. 최종 라인이 너무 깊게 위치하다 보니 공간을 노출한다. 박스 안에서 상대는 손쉽게 노마크 찬스를 마주하게 된다. 이것은 경기 내에서 아무리 지시하다
가더라도 변수가 많다 보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안타깝지만 브래들리를 통한 공략법이 나와버린 상황이라서 남은 6경기 동안 브래들리의 출전보다는 고메즈 아놀드가 어떻게든 나오면서 우측 수비 효율부터 올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공략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차마 못하겠습니다. 결정력과 관련해서 오늘 영상에서 언급드리지 못한 것은 결정력이 안 좋은 것을 두고 분석할 수는 없다 생각해서 그냥 내용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심리적으로 쫓기는 위치에 놓이다 보니 누네스를 필두로 여기저기 참 어렵습니다. 맨시티 아스날과 최종 라운드까지 가는 한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 남은 6경기 승리를 따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